안녕하십니까. 외국인 투자 기업 이사 및 이사회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투기업 이사 및 이사회, 그 중에서도 주식회사인 외투기업으로 한정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 기업인 경우에도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례가 있는 주식회사에 한정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이사의 선임과 회사와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주총회 의사록 내에 이사를 어떻게 선임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한두 가지 설명을 드리면 민법 제680조에 보면 위임의 의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가 이사를 선임하게 되면 그 이사에 대하여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는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 의무 중에 하나인데 수임인은 여기서는 이사를 말하겠죠.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것을 수임인의 선관 의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fiduciary duty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및 임기가 있는데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근데 그 중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아주 적은 규모, 예를 들어서 자본금 500원으로 회사를 설립했는데 주식회사를 요즘 자본금의 제한이 없어졌으니까요. 500원인 주식회사에 이사를 3명 선임해야 한다. 그럼 좀 약간 웃기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이나 2명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주식회사는 감사가 1명 있어야 되는데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큰 규모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법인을 설립할 때 10억 미만으로 설립한다면 우선에 이사 1명만 있으면 회사 설립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자를 통해서 자본금이 10억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에 추가적으로 이사를 2명 더 선임하고 감사를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지만 정관으로 임의로 연장할 수는 없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의 편의를 그냥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사가 중간에 사임을 하고 나가면 그 결산기에 그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업무 편의를 위해서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서 주주총회의 정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산기는 영업상의 계산을 마감하는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로 설명하면 좀 이해가 금방 되지 않는데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시일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A기업이고 여기에 B이사가 취임을 했습니다. 2017년 1월 25일 B이사가 취임을 했고 18년 1월 25일 1년이 지났고 19년 1월 25일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9년 12월 31일 A기업에 결산기가 도래했고 그리고 2020년 1월 25일 3년이 경과해서 원칙적으로 B이사의 임기는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25일 B이사 임기 중에 최종의 결산기가 도래한 2019년 그런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입니다. 3월 25일이 이럴 경우에 2020년 1월 25일 B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임기 중에 도래한 임기가 끝나기 전에 2019년 12월 31일이 도래했지 않습니까? 임기 중에 도래한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인 2020년 3월 25일까지 임기가 연장 가능합니다. 2개월 정도. 그래서 무조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시2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C기업의 D이사 사례입니다. 17년 10월 25일 D이사가 취임을 했고 18년 12월 25일 1년 경과 19년 12월 25일 2년 경과 20년 12월 25일 3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럼 D이사의 임기가 만료가 된 거죠. 근데 임기가 만료되고 나서 2020년 12월 31일 C기업의 결산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25일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라고 했을 때
2020년 10월 25일 D 이사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결산기가 도래했으므로 D 이사 임기가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까지 연장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큰 기업들은 정기 주주총회를 하면서 어차피 주주총회를 하니까 그때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고 또 퇴임하는 임원은 이제 자동적으로 임기가 종료되겠죠. 그래서 정기 주주총회를 하면서 새로운 임원의 그 선임도 많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상당히 편리한 거죠. 두 번 이렇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정기 주주총회에 맞춰서 그때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먼 회사의 해산입니다. 휴먼 회사는 뭐 잠자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회사가 잠을 자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영업을 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해산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물론 주식회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 적어도 한 3년 정도에 한 번쯤은 등기소에 와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모든 주식회사는. 왜냐하면은 이사의 임기가 3년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3년에 한 번씩은 등기를 하러 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통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그 이사가 선임이 되면 당연히 선임 등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등기를 하러 가겠지만 동일한 사람이 계속 그 이사의 직무를 수행한다면 뭐 임원이 변경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등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임기는 그 상법에 의해서 3년 정해져 있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한 다음에 다시 지속해서 임원으로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로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뭐 중임 등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등기소의 관점에서 적어도 뭐 한 3년 정도에 한 번씩은 등기를 하러 와야 되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등기를 하러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사업을 잘 하고 있지만 그 변경 등기 사항이 없어서 없는 걸로 생각하고 안 간 거죠. 실제는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법원은 어떻게 등기소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이 회사는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거의 뭐 회사가 그 폐업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 사실상에 그렇게 간주를 하게 되고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그 2달 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관보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2달의 여유를 주는데 관보를 보고 그 2달 내에 우리 회사는 지금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그런 이사 중임 등기 그런 걸 몰라서 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렇게 신고를 한다면 그 회사는 뭐 다시 그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월의 기간 동안에도 그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그 2개월이 지난 그 시점부터 회사는 해산이 된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우리가 발급하다 보면 휴먼 해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런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 통지가 요즘은 또 회사가 뭐 주소를 바뀌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정관 변경의 특별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개속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뭐 필요에 의해서 그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니까 거기에 해산 뭐 휴먼 해산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을 해보니까 5년 동안 아무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우리는 회사를 계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회사 계속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등기를 해서 등기부 등본에 휴먼 해산이라는 그런 것을 이제 그걸 지워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정관 변경의 특별 결의에 의해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의 특별 결의라는 것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그러니까 일단 출석한 사람의 3분의 2는 찬성해야 되는데 출석을 적게 하면 3분의 2도 금방 도달하겠죠. 그래서 그 출석한 주주 3분의 2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정관 변경의 특별 결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산으로 간주하고 나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뭐 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어 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는 3년이 경과한 때는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한 8년 뒤에 회사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러 갔더니만 그런 회사가 없다는 겁니다.
상당히 황당한 것이죠. 물론 뭐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개인이 조그만 회사를 계속하면서 본인이 뭐 대표이사고 이사고 하니까 따로 등기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거보다는 가장 많은 이제 외투기업들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케이스는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고, 그 이사의 임기를 만료가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중임 등기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이렇게 납부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만들 때, 처음에 외투기업 설립할 때 정관을 만들 때 주주총회 의결일까지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으면 혹시라도 실제 임기는 지났지만 주주총회 주총 결의 전까지 발견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 과태료 납부 금액은 얼마나 경고하는지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알게 되면 그때 빨리 중임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2개월의 기간을 정해서 신고를 하도록 관보에 공고를 하게 되는데, 휴먼회사의 신고 방법입니다.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구두로 해서는 아니고 서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이런 것을 신고 서면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잠자고 있는 회사가 아니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신고를 하면은 휴먼 회사에서 이렇게 해제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표이사가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또 법무사라든지 변호사, 대리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있는 내용은 법조문에 있는 거라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서면에 찍을 회사 대표자 인감은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만 법 제520조 2 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의 결격 사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법에서 외투기업의 이사가 될 분의 자격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사가 되는 것이 가능하죠. 근데 개별법에서는 이사의 자격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투기업 중에서도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이 그 자격 제한에 해당되는지 않는지 그걸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 1에 보면 관광진흥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법인의 임원 중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하는 겁니다. 임원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행사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에 법인을 세워서 여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임원으로, 이사로 등재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증을 제출하여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여기 해당이 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이걸 한정치사한 자, 검치사한 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다르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 이 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이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관광진흥법을 위반해서 여기 해당되는 경우에는 흔치 않겠죠. 물론 이전에 있는 사업을 했다면 여기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에서 그 외국인 인적사항을 가지고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지만, 피성년 후견인, 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런 것은 본국에서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은 이게 쉽지만 실제 실무적으로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본국에서 이런 제도가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도 좀 차이가 있고, 어쨌든 그런 본국에서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증을 받고 그런 서류들은 아포스티어 확인을 또 받아서 이렇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외국인 개인들이 이런 것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고, 이런 업종을 하는 경우에는 좀 전문가의 이렇게 컨설팅 펌이라든지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서는 외국인들이 와서 학원을 운영하고 할 때, 그럴 때는 학원도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옛날에 같은 성추행범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그 학원 법인의 이사로서 이렇게 등재를 시켜서는 안 되겠죠. 이런 내용들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어떠한 경우에 자격 제한이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을 하게 될 때는 이런 법을 한번 보셔야죠.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영업금지, 여기도 있는데 이건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마약 전과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런 업종을 영위하는 네트기업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금지, 이건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흔히 인터내셔널 포워딩이라고 합니까? 이런 업종은 뭐 자본금의 제한도 있지만 또 이런 이사의 자격 제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등록금지, 건설업인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보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으로서 그 자격 제한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한국인이 임원으로 그 선임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여기 자격 제한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사의 국적입니다. 이 질문도 사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처음을 설립할 때 거기 이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그 이사 중에 한 명은 한국 사람이어야 되는지, 또 모두 외국인이어도 문제 없는지,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임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국적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는 모두 한국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도 있고 또 모두 외국인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싱가포르 같은 데는 현지 이사 임명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해서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면 최소 한 명 이상의 싱가포르 거주 이사를 임명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주라는 것은 반드시 싱가포르 시민권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권자이거나 또 싱가포르의 영주권자이거나 또 아니면 임플로이먼트 패스라고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명 이상을 이사를 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는 아무 거주 자격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와서 이사가 되면은 그때 D8 비자를 발급해서 체류 자격을 주게 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미 그곳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한 명 이상은 이사로 반드시 임명을 하여야 됩니다. 자격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는 반드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의 주식회사의 기본 이념이죠. 보통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주주가 돈을 내는 사람이죠. 주주가 이사도 되고 뭐 경영도 직접 하게 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주식회사라면 소유와 경영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사라고 해서 반드시 주식을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격주라고 하는데, 정관으로 우리 회사의 이사가 되려면 최소한 뭐 우리 회사 주식 1000주는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좀 회사에 대한 뭐 로열티라든지 그런 걸 이제 필요하기 위해서 뭐 정할 수가 있겠죠, 정관으로.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주식을 보유해야 되고, 또 특별하게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는 그 주식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합니다. 그걸 감사한테 맡겨놔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그걸 뭐 주식을 팔아버리고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잘 모를 테니까요. 그리고 이사의 해임입니다. 이사는 주주가 이제 선임하는 것인데, 주주가 뭐 이사가 마음에 안 들면 해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는 일반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주주총회를 결의할 때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 그 출석한 사람 3분의 2 이상은 찬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출석 자체를 너무 적은 수가 하게 되면 3분의 2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3분의 2가 최소한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를 해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임기는 법으로 3년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사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게 상당히 좀 뭐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그 해임 당하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고 해임하는 주주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죠. 어쨌든 정당한 이유 없이 뭐 단순히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때에는 물론 해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파워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회사에 대해서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해임을 하고 싶다면 해임을 해버리고, 자녀 기관에 그 봉급을 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그게 일종의 대주주의 횡포죠. 실제는 그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데 대주주가 있으면 그 소액주주들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해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정당한 사실이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해임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대주주들이. 그럴 때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아쉽게도 100분의 3 미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3% 이상의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뭐 한 명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겠죠. 이런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날부터, 해임 안 한 날부터 한 달 내에 그 이사를 해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이 사람이 정말 이사가 부정행위라든지 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는데 대주주들이 해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다음은 대표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 보면 이사의 의사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사의 의사록에 보면 이사들이 이사가 3명이 있으면 이사들이 어떻게 대표이사를 선출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관에 의해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을 만들 때 우리 회사는 그 이사 몇 명이 자기네들끼리 뭐 대표이사를 선정하고 그런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의해서. 그리고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표라고 하죠. 참고로 공동대표이사와 각자 대표이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공동대표이사인데요. 이거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기업이 외국 투자가 하고 정확하게 50대 50으로 합작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합작 파트너들은 뭐 이왕이면 자기네들이 대표이사를 이렇게 선정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 50대 50이면 계속 결정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투표를 했을 때는. 그럴 때는 그러지 말고 우리는 공동 대표이사제를 두자. 그래서 외국 투자가가 대표이사를 1명 선임하고 또 한국 파트너가 1명 선임을 해서 어떤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할 때는 반드시 공동 대표이사가 함께 둘이 세트로 움직이도록 하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 가운데 1명만의 의사표시와 명의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로 상대편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공동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표이사 중 1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해당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받는 경우에는 그 중에 1명만 의사표시를 해도 유효하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가 거래처라든지 그런 데서 여기가 공동대표이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대표이사 1명하고 이런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회사는 공동대표이사를 하기 때문에 1명이 빠진 그런 의사결정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곤란할 테니까 반드시 그런 공동대표이사 2명, 3명 같이 동일하게 모여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과연 공동대표자 있는지 없는지를 제3자가 알기 위해서는 공시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거기에 대표이사가 1명 더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각자 대표이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 있는 건데 이들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3자에게 하는 의사표시에 있어 대표이사 중 1명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은 대표이사들이 전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한 명의 대표이사는 영업을 총괄하는 대표이사, 영업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영업을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되는 것이고 또 한 명은 공장장입니다. 그래서 제조를 총괄하는 그런 사람 1명을 또 대표이사를 이렇게 선임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에는 각자 대표이사 이렇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냥 대표이사라만 표시가 되고 앞에 공동대표는 공동대표이사라고 되지만 각자 대표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대표이사라면 되어 있는데 법인 등기부 등본에 보면 대표이사가 뭐 2명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회사 내에서 업무를 분장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유효하고 회사의 거래 상대방은 업무와 상관없이 이들 중 아무나 각자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영업을 담당하는 대표이사가 제조 관련 분야 그런 대표이사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거래 상대방은 그 계약이 뭐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죠. 그 내부적으로 업무 분장을 하는 것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회의 결의 방법입니다.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하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낮게 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정관으로 우리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는 무조건 이사 전원이 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한 명만이라도 반대하면 이사회 결의를 통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외투기업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에서 이렇게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의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관에서 이런 원격 통신수단에 의한 결의를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정관에서 그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무조건 이것이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원격 통신수단에 의한 이사회 결의 참석 허용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주주는 원칙적으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게 되면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출석해서 그 의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 이것은 99년 10월 31일 날 상법이 개정되어서 반영된 내용인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이사회의 결의로 이건 정관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겁니다.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 온라인으로도 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이거는 2009년 5월 28일 날 도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주주는 다시 말해서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는 이런 제도들이 적용될 수 없고 이사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뭐 외투기업일 수도 있고 외투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종종 이런 뭐 문제가 발생하지 있지 않지만 한국에 상주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이사가 단순히 이사회 참석을 위해서 방한하는 경우 상당한 뭐 시간도 또 비용도 이렇게 수반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사회에 한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그러니까 음성을 동시에 수신할 수 있는 것, 쉽게 말하면 컨퍼런스 콜입니다. 그것도 이사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당히 큰 기업인 경우에는 외투기업인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계 각지의 이사들이 뭐 흩어져서 본연의 거기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한국의 외투기업의 이사로서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럴 때 이런 방법을 쓰면 상당히 편리하겠습니다. 원격 통신수단에 의한 이사회 결의 참가 허용 변천사를 한번 보면 상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이런 것을 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원격 통신수단에 의한 이사회 결의 참가 불허를 했죠. 그런데 1999년 12월 31일 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개정이 되었느냐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한 결의 참가 허용. 쉽게 말하면 비디오 컨퍼런스죠. 이때는 그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동영상하고 음성도 동시에 송신해야 되는데 이건 상당한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2011년 4월 14일 날 다시 개정을 해서 이번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컨퍼런스 콜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훨씬 더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대신에 원격 통신수단에 의해서 참가하는 방법을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완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리하자면 컨퍼런스 콜로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해도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이사의 취임입니다. 우리가 그 내국인 이사 어떤 주식회사 이사에 취임하려고 할 때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개인 인감 증명서를 하나 발급받고 뭐 주민등록등본이나 또는 초본 이런 걸 하나 발급받고 인감도장 이런 것을 법무사한테 전해주면 뭐 실제로
그 내가 취임 승낙서에 인감 도장 찍고 뭐 그럴 필요도 없이 다 알아서 해옵니다. 그 법인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발급하다 보면 내가 거기에 이사로서 등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외국인은 이런 인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임으로 등재되는데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취임 승낙서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동의를 해야 어떤 회사에 이사로서 등재가 되겠죠. 동의하지도 않는데 나의 동의도 없이 이사를 등재를 시켜놓으면 안 될 테니까요. 책임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취임 승낙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회사에 이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한다. 그 영어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공정을 받습니다. 공정은 뭐 노트리 퍼블릭에서 받는 것인데 이렇게 공정을 받은 다음에 이 공정을 받으면 우리가 사문서를 공문서화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문서화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아포스티오 확인을 받아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등기소에 제출하는 소리는 요즘은 아포스티오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아포스티오 확인은 다시 다른 쪽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보통 영어로 작성해서 공정과 아포스티오 확인을 둘 다 받아서 등기소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는 한국어 번역문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취임 승낙서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번역한 그 문서를 공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공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받지 않아도 되는 걸 공정받아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필요 없는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번역한 문서는 대신에 누가 번역했는지 그 사람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문은 공정받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거 웃기는 이야기인데 번역한 문서하고 원문하고 일일이 대조를 해서 번역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등기소에서는 번역한 문서를 보고 하는 것이니까 번역 이렇게 좀 적당히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공정과 아포스티오 확인을 외국에서 받을 필요 없이 한국에서 그냥 취임 승낙서를 작성해서 한국 공정사무실에서 공정을 받으면 되지만 입국할 수 없다면 공정과 아포스티오 확인을 모두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이 감사나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주소 증명서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이 대표이사가 된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을 내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외국인은 그 개인 주소 증명서를 별도로 내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형적인 주민등록등본 이런 제도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표이사 개인의 주소는 등기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소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거의 유사한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민등록등본에 해당하는 그런 서류를 일본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그 원본을 그냥 제출하면 우리나라 등기소에서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공정과 아포스티오 확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외국인이 한국에 이렇게 올 수 있다면 그냥 운전면허증 같은 것을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 개인 주소 증명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공정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보통 아쉽게도 우리가 여권에는 개인의 주소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여권. 그리고 다른 나라 여권에도 개인의 주소가 표시되는 그런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운전면허증 같은 것들이 그 개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좋은 서류가 되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아포스티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포스티오는 영어로는 apostle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프랑스어이기 때문에 아포스티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것은 협약의 이름인데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정 요구 폐지 협약 네이버 지식 백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 legalization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 공간에서 영사 확인의 방식으로 공간이 소지하고 있는 국가의 발행 문서 신뢰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한국의 외투 기업에 임원이 되기로 하고 이사가 되기로 하고 취임 승낙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공정을 받아야 되죠. 노트리제이션. 한국에 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문서를 다시 아포스티오 이렇게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포스티오 협약을 설명하면서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받느냐 하면은 그 서류를 1차적으로 공증받은 서류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갑니다. 거기 가면 영사가 그 확인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보니까 이 문서는 미국에서 공증을 받은 것이 맞다. 그리고
권한 있는 기관이 공증을 해줬거나 그렇게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영사가 바로 확인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뭐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권한 있는 기관이 공증을 했는지 그런 데 대해서는 확신이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정부 부처에 어떤 확인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미국 어떤 정부 부처에. 거기 부처에 가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와야 영사가 확인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공정을 받고 미국 어떤 정부 부처의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오면 영사의 확인을 해주는 것이죠.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이 뭐 말은 쉽지만 상당히 그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큰 나라에서는 이동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불편이 생겨났고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문서 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의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오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 공간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아포스티오 협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포스티오 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공증을 받은 다음에 그 문서를 가지고 우리나라 대사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를 가지고 아포스티오 협약에서 그 확인을 해주기로 정한 미국의 정부 부처가 있을 겁니다. 그 문서를 가져가면 거기서 확인을 해주면 굳이 우리나라 영사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단계만 거치면 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아포스티오 확인을 페더럴 가버먼트, 주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정부에서 하게 됩니다. 자기가 속한 주정부 사무실에 가서 아포스티오 협약을 받아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싱가포르, 또 말레이시아, 중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아포스티오 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한국에 투자를 하면서 그런 나라에 있는 국민이 한국의 외투 기업의 임원으로서 취임을 하게 된다면, 이사라도 취임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한국에 방문할 수 없게 된다면, 없을 경우에는 그런 취임 성명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공정을 받고 그 다음에 중국 예를 들면 중국의 뭐 외교부 건데 가면은 외교부가 확인을 해줍니다. 그럼 그 문서를 가지고 다시 한국에 있는 그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한국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말은 쉽지만 투자 1억 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그 아포스티오 협약을 받기 위해서 중국의 저 남쪽에 있는 그런 중국인이 그 서류를 들고 북경에 있는 그 중국 외교부까지 찾아가서 확인을 받고 다시 그 서류를 가지고 우리나라 대사관을 찾아가서 확인을 받아오라. 그게 뭐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 하여야 되는 사람은 보통 그런 문제가 아니죠. 실무적으로 아포스티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은 이런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법 전문들은 여기 나와 있는 상법, 또 상법 시행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